자, 백분 토론 유튜브로 진행하는 연장전 이제 바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두 분 오랜만에 뵙는 두 분의 정치인, 그리고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들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손을 들려고 막 계속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눈에 좀 띄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분께 다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해 보겠습니다. 예, 손을 진짜 빨리 들으신 이 앞에 계신 분 질문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항상 방송에 나오셔서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이를 위해서 많은 개혁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20대 청년으로서 인구 구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보수 정치가 간과하고 있는 아젠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0.78 수준인데 지금 인구 구조 문제로는 2030 세대가 모든 세대가 이제 자식을 모두 결혼해서 자식을 2명씩 낳아도 해결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출산을 강제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출산율을 해결하려면 이제 전반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구 국가들 다양한 나라들이 이런 해결책으로 이민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이민 문제에 관련한 사회적 논의나 담론이 굉장히 적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민청 문제 관련해서도 뭐 댓글이나 보면은 그냥 부정적인 의견밖에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유승민 전 대표님께서 이민 문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하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딱 단 한 가지 문제만 꼽으라면 저는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고 안보고 뭐 양극화고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저는 대한민국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쪼그라들어서 이제 많이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민이 저는 인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순 기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고 이민청 설립도 그거와 결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단순 기술 노동자이든 아니면 좀 고급 기술을 가진 전문직이든 그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문호를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인구 문제가 해결되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많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민이라는 게요. 우리 다문화 그동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 지역구 국회의원을 4번을 해봤으니까 제 지역구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냥 한 사람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하고 마치 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사람이 한 사람 오면 그 가족이 오곤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언어와 우리 사회의 적응과 그 사람들이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아주 괜찮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이민을 제대로 받아들이기에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식 자체도 기업들이든 농촌이든 인식 자체도 그냥 우리 3D 업종에 우리 노동력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기에다가 그냥 써먹고 그냥 버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그 낮은 임금에 활용하겠다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인구 문제 해결책은 저는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예컨대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우리나라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프랑스 가면 박스라는 게 있어요. 박스. 프랑스가 100년도 넘게 전에 민족의 자살, 출산 파업 이러면서 진짜 심각한 인구 문제가 있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10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극복해가지고 지금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박스라는 게 뭐냐면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건데 그거는 결혼을 안 한 남녀가 아이를 낳고 아니면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든 결혼을 한 사람하고 모든 점에서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복지든 노동 조건이든 모든 걸 똑같이. 근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찬성하냐고 물어보니까
60대 이상이 80% 넘는 분들이 찬성을 하세요. 그 결혼제도라는 걸 잘못 건드려 놓으면 기독교에서 뭐 어디에서 종교적으로 난리가 났는 게 과거 일이었는데 지금 그만큼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절박성을 느끼고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럴 때 저는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 나는 죽어도 아예 안 낳겠다라는 젊은 남녀한테는 정책이 안 통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나는 가정도 가지고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동거를 하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다라는 그런 젊은 남녀가 있으면 그런 젊은 남녀한테는 경제적인 거하고 시간적인 거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저는 완전히 혁명적으로 저는 가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가 부채가 50%가 약간 넘는다는데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앞으로 10년 안에 한다. 그러면 저는 국가 부채 비율을 지금 50%에서 80%, 90% 가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하고 급하고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양한 정책에서 갖고 있고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혼 제도의 문제, 인식의 문제, 기업의 문제, 노동의 문제, 교육, 주택 이런 문제가 다 해당돼 있는데 그걸 지금과 같이 찔끔찔끔 하는 정책으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되라고 맞는다 봅니다. 종합 패키지로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일반적으로는 보수 쪽에서는 국가 부채 늘리는 거 싫어하시지만 그걸 위해서라면 늘릴 수 있다. 그걸 위해서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 이철수 성님도 좀 전해 주시겠어요? 비슷한데 진보신데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지고 그 진보가 있죠. 아니 복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더 말씀 워낙 잘 설명하셨으니까 못할 건 없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거는 민청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과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노동정책으로 추진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종의 막노동이나 저급한 노동. 인구정책은 그렇게만 가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뭔가를 풀어야죠. 근데 저도 일종의 출산 파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출생률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풀려면 여러 가지 이 다각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급한 것들이 사회경제적인 해법들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자꾸 외면하고 뭐 애를 낳아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0.78입니다만 서울은 0.5인가 그렇거든요. 여기는 거의 안 놓는 데예요.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서울은 그만큼 삶이 고단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고단한데 애 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놓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낳아도 되게끔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사회 몫인데 그건 안 하면서 마치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출생률 갖고 여성들 압박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번짓을 잘못 찾은 거죠. 그럼 더 안 할 거요? 네, 그렇죠.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가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거부감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주실까요? 여기 마침 또 여성분 뒤에 노란 옷 입으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현재 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아까 유승민 의원님께서 실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셨는데 저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평균 실종 사회다. 현재는 평균 실종 사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회,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평균이 있다기보다는 양극화나 N극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게 심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대한민국 청년들이 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많은 시기에 두 분께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무엇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미래를 위해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실종 사회라는 건 있어야 될 게 없고 가운데 뭔가 자리해 줘야 될 게 자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로 아마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이나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얘기신데 뭐 이번에는 이철희 수석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참 이게 나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지고 점점 비중이 커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삶의 어려움이 다 있는 거고 청년은 청년들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쪽이 다 이렇게 풀면 좋은데 뭐 양쪽 다 잘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 타다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 타다가 그때 막 성행을 해갖고 그랬죠. 특히 여성들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일반 택시 하시는 분들 생존권 때문에 그걸 이제 금지하는 쪽으로 입법을 했어요.
그때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그걸 좀 반대했거든요. 어렵더라도 앞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없는 거라면 수용을 전제로 해법을 찾아야지. 이걸 된다 안 된다로 접근하면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결국 제가 못 막았어요. 두 사람이 사실은 반대를 했는데 당시 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가 싫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그 어렵더라도 조금 더 과감하게 정책을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을 바꾸려면요 청년들 친화적인 세상을 만들려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가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지금은 너무 과소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잉대표되고 있는 세대가 있거든요. 모든 문제를 세대로 만드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청년들의 문제가 왜 정치 아젠다가 안 되고 사회 아젠다가 안 되냐. 의사결정하는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치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청년들이라는 게 우리 지금 선거제도에 지역구 가서 해보라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저는 더 늘려서 청년들 위주로 여성 청년들 위주로 많이 공천해주면 좋겠다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혁신위가 그런 제안을 했던데 저는 잘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하는데 많이 참여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만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청년들 문제를 도외시하느냐? 표가 안 돼요. 투표를 안 오잖아요. 안 무서워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표로 급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투표하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별해내는 그런 정도 수고로움을 감당을 해야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것이고 좋은 결정을 아마 할 겁니다. 네.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면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정치를 하려면 지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보면 그 기득권을 누리는 집단들이 그걸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수석께서 말씀하신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하고 가장 최근의 대선, 가장 최근의 총선하고 비교하면 우리 20대, 30대, 40대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니까 투표장에까지는 오세요. 근데 그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해가지고 법이든 예산이든 정책이든 반영해주는 구조가 있으려면 이수석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진짜 나타나야 되는데 여의도에는 나이는 청년인데 나이만 청년이죠. 네, 나이만 청년인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대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참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도록 뭔가 선거 제도나 뭐 이런 게 진짜 바뀌어줘야 되는데 당장 손쉽게는 이제 비례를 늘리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어하던 중대 선거구제라는 게 진짜 그 다양한 목소리 여러분들이 표가 한 20% 30%밖에 안 돼도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청년들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노동 관련입니다. 지금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전국에서 우리나라는 구조가요. 구조가 일자리 때문에 서울 부근에 와야지 기회가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청년들을 전부 다 쫙 블랙홀 같이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 10명 중에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좋은데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은 한 2명, 3명 정도고 나머지 한 7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서울 부근에 와가지고 자기의 20대, 30대를 여기에 소비당하고 그러고 버려지는 거예요. 이대로 이 시스템대로 가면 저는 나라 미래가 없고 청년들은 절대 뭐 아이도 못 낳고 가정도 못 가지고 그거는 뭐 주택은 뭐 꿈도 못 꾸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를요
그냥 단순히 그냥 비정규직 문제 뭐 없애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기업들하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똑같은 청년들이고 거의 대부분 비슷한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을 20대, 30대를 이렇게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고 나중에 버려버리는 이런 거는 제발 좀 바꾸자라고 많은 부분을 뜯어 고쳐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분은 아까 정외과고 한 분은 법학과 일하시는데 그 능력의 차이 이런 게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80%는 운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남한에 태어나고 여러분이 부모만 태어난 게 전부 다 운입니다. 우리 능력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봐야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일자리를 만들 때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저는 그거를 정치권에서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저는 큰 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윤석열 정부 비판했지만 개혁의 실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인구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개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조용히 투표장에 가서 투표만 하지 말고 진짜 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들고 일어나서 진짜 뒤집으셔야 돼요. 네. 반국가 세력. 보수가 아니라 진보시고. 예. 자, 근데 원래 예정됐던 시간은 사실은 다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시민논객 모시는 기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오늘만큼 정말 질문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보니까 듣고 싶어 하시는 이제 기분 같은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내면은 이제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딱 한 분만 짧게라도 이제 답변을 주실 수 있게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쪽에서는 이제 제가 안 시켰기 때문에 여기 회색 옷 입으신 분 한번.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광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사실 TV 토론 시간 때 좀 들어왔었던 질문하고 좀 맥락이 비슷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책도 읽어봤고 여러 인터뷰 하신 걸 보면 왜 정치를 하시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는 뭐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정치를 하실 건가에 대한 거는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기도 하고 한 것 같아서 단순히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좀 너무 일차원적인 것 같고요. 좀 우리 현대 정치사의 어떤 사례를 평가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그 사례는 DJP 연합하고 3당 합당에 대해서 입니다. 예. 뭐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말씀을 빌리자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했고 유승민 의원님 말씀을 직접 빌리자면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게 정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치를 하실 건지 네. 참 궁금합니다. 네, 내용은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은데 수단이 이 정당에서 계속할 거냐, 아니면 뭐 연합이라도 할 거냐, 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시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옛날 것까지 평가도 부탁한다. 어떻게 대통령 될 거냐 이거 그렇죠. 같은데요. 예,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되실 거냐. 예,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조언도 한번 들어보죠. 수원에서 이 추운 날씨 멀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본질적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DJP 연합은요. 제가 DJ 때 정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DJP 연합은 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DJP 연합이 더 고상한 목적을 하려면 DJ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와 JP라는 그분이 추구하는 정치가 좀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폭넓은 그런 정치를 끝까지 DJ 임기 끝까지 해줄 수 있었으면 저는 우리 역사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권을 잡고는 그냥 헤어져 버렸죠. 3당 합당도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3당 합당은 DJP 연합보다는 약간 더 오래 간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도 국민의힘이라는 지금 정당이 제가 이 정당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애정과 이런 게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에 있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같이 24년 동안 제가 바른정당 한다고 3년 동안 어디 길바닥에 나갔다 다시 돌아왔지만 근데 저같이 보수 정당을 24년 동안 지켜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당의 뿌리와 이 당의 역사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이 산업화 세력하고 YS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이 그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프라이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합쳐야 되지 자꾸 떨어지면 이게 뭐가 될 일이 없으니까. 제보고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는데 저는 최소한 지난 한 8년 정도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정치하기가. 이제 그때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 이후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 이수석께서 조금만 보충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는데 예, 저는 저니까 저는 저다운 정치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생의 80%가 운이라는 거는 정치인한테도 사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 몇 달 만에 완전히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카드로 보수층한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인식이 돼가지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운이고요.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제같이 정치 오래 하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못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시운과 멀어진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서 욕심을 내가지고 막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는 게 그게 과연 통하겠느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한국 정치에 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저는 뭐 보수 정치인이니까 제가 늘 개혁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일관성 있게 제가 밀고 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주장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막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한 민주화 이후에 보수 정당을 지켜온 태도를 유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굴러 들어온 돌이 또 한 번 뭔가를 만들지 보고 싶진 않으신 것 같은. 아니요. 굴러 들어도 좋은데 좀 이상한 돌이 굴러 들어가지고. 저런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침 DJP 연합이나 3당 합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좀 있어서요. 사실 정치평론 또 오래 해오셨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나름의 견해가 있으실 것 우선 같은데. 우리 유승민 대표님에 대한 제 사견, 진짜 제 완전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사실 뭐가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정치인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정치를 어떻게 해왔냐, 무엇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유승민 대표님은 충분히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대통령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 틀리긴 합니다만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드린 말씀인데 왜냐하면 YS가 그 대선에서 3등하고 떨어지고 나서 총선에서 또 3등 했잖아요. 대통령 될 줄 알았습니까? DJ 대통령께서 YS한테 지고 영국 갈 때 대선 나와서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법으로 국회의원직 날아갈 때 국회의원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원이 국민이 그 필요성을 절감해서 요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유승민 같은 개혁적 보수가 필요로 할 거라고 저는 제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 틀립니다. 근데 국힘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표현하면 좀 흑화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과거에 YS가 합류했을 때는 괜찮은 정당이었고 노태우 대통령만 하더라도 북방 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갔던 측면이 있고
YS는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니 하나회 청산이니 요즘 서울에 보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나쁜 놈들을 일거에 청소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른바 개혁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이 합쳐져서 개혁적 보수의 큰 흐름을 형성했는데 이게 그 이후로 가면서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이회창 총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흐름이 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그치면서 또 지금은 더 많이 흑화가 돼서 전형동안 정당, 약간 우클릭을 해도 좀 과하게 한 정당 또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좀 후진적인 이런 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흐름이라는 게 한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아닌가 보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기간 이렇게 왔는데 이대로 가서 대한민국이 과연 가능할까? 대한민국 정치가 온전할까라는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저는 유승민 대표님을 찾을, 호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참 후배로서 주저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가 한번 실패해 보셨기 때문에 근데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실패를 얘기할 때는 유승민 대표께서 너무 올고 드니까 이 포용력이 좀 떨어진다.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안 품어서 저렇게 됐다. 지금 유승민 대표에서 제일 급품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정당을 같이 했던, 같이 탈당했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대선배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정치하고 소세지는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미국 속담에. 그러니까 저는 속아줄 때도 필요하고 뭐 싫어도 안아줄 때도 필요하고 이런 정치 약간 정치 여러 면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들만 더 소세지 같은 하면 소세지 정치. 소세지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저게 완전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개혁적 보수를 취하는 정치인들이 나가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게 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자꾸 극단으로 가고 뭔가 선명성의 기치만 가지고 상대방 공격하는 걸로만 재미를 느끼는 정치인들이 득세하면 정치가 사라져버리고요. 정치 황폐화되는 거고 그러면 사회 전체를 엉뚱한 방향을 끌고 가서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잘 버텨주는 것만도 사실은 고마운데 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잘 틀립니다. 자, 오늘 이제 100분 토론 이 연장전까지 또 시민 농객분들과 함께 했고요. 100분 이상 토론이 이제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시간이 꽉 채워진 그런 느낌 드렸을 거라고 한번 좀 믿어 봅니다. 사실 뭐 또 두 분도 보니까 오늘 유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강연하듯이 이렇게 정말 시민들과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열정이 좀 느껴졌고요. 오랜만에 뵌 이철희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희망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은 이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두 분 감사드립니다.